이 냄새가 역겨워서 밥이 어디 넘어가겠어요? 고급 한정식집의 정적을 깨고 사돈될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준이 안 맞아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이런 거지 같은 꼴로 상견례를 옵니까? 예비 사돈의 연이은 모욕과 파온 통보 앞에서 딸 지은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고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저는 그저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에 눈이 먼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이 늙은 노동자가 사실은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대산그룹 회장 최무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줄 통쾌한 복수와 참된 품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시각, 거대한 기계음만이 공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대산그룹의 회장실이 제 자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최무식에게는 기름 냄새 진동하는 이 생산 현장이 가장 편안한 안식처이자 집무실이었습니다. 낡은 안전모에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그리고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힌 투박한 손은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볼 때마다 어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친근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직함보다는 현장의 반장처럼 굴기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뿐인 딸, 지은이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겠다고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는 자리인 만큼 저 또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리 비서실에 지시해둔 최고급 양복을 입고 깨끗한 차림으로 딸의 길을 살려줘야겠다고 수십 번 다짐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전 10시 공장의 핵심 라인인 이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굉음과 함께 비상 알람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 소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을 때 저는 이미 직감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계 하나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출고해야 할 전량이 묶여버릴 수도 있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지시만 내리고 떠날 수도 있었겠지만 평생 기계를 만져온 저의 본능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공구함을 챙겨들고 설비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배선과 마모된 부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기름통을 뒹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기름이 튀었고 입고 있던 작업복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기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5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까지 이동 시간을 계산하면 씻고 옷을 갈아입을 여유 따위는 1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간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이 꼴로 사돈될 분들을 만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옷을 갈아입으러 집이나 사무실로 갔다가는 약속 시간에 늦어 첫 만남부터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오고 계세요? 많이 늦으시면 안 돼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작업복에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대기업 회장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거칠애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뢰이고 화려한 옷보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진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사 옷차림이 조금 남루하더라도 사돈 되실 분들이라면
저의 성실함과 딸을 향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저는 땀을 대충 닦아내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 딸 지은이가 선택한 사람의 집안이니 분명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들은 아닐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질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시집 보낸다는 섭섭함과 기쁨이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엑셀을 밟을 뿐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집 경원의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자 은은한 가야금 선율과 함께 정갈하게 차려진 식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급스러운 정장을 빼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 들이닥친 제 모습은 마치 백조 무리에 섞인 미운 오리 새끼, 아니 흙탕물 튀기는 들개와도 같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매니저가 당황한 기색으로 저를 막아서려다 예약자 이름을 대자 겨우 길을 터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종업원들과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제 등 뒤로 따갑게 꽂혔습니다. 땀과 기름에 젖은 작업복 바지는 걸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제 몸에서 풍기는 기계유 냄새는 식당의 그윽한 음식 향기를 덮어버릴 만큼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옷매무새를 다듬을 새도 없이 딸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을 룸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 흐르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처음 대면하는 예비사위 민호군과 그의 부모님인 한창수 사장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창수 사장은 지역에서 꽤 규모가 큰 건설 자재, 납품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짙은 회색 더블 슈트에 금태 안경을 쓴 모습에서 깐깐한 성격이 엿보였습니다. 그의 아내 박 여사 역시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우아함을 뽐내고 있었죠. 그러나 제가 들어서자마자 두 사람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으며 미간을 찌푸렸고 한 사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지금 배달 오신 겁니까? 한 사장의 첫마디는 인사가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황급히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세요. 현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옷을 못 갈아입고 오셨어요. 라고 해명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전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뻘쭘하게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초면에 결례를 범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사과하며 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박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옷에 묻은 거 기름때 아닌가요? 이 비싼 의자에 앉으시게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식사를 도저히 못하겠는데. 그녀는 손부채질을 하며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딸 지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가 워낙 일욕심이 많으셔서. 딸이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한 사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일욕심, 이걸 일욕심이라고 합니까? 이건 기본 예의와 격식의 문제입니다. 사돈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식탁 위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들의 비난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들의 말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호가 지은이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집안 수준 차이가 너무 나잖아. 한 사장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번듯한 사업하는 집안인데
이렇게 막노동하시는 분과 사돈을 맺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단순히 옷차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생 땀 흘려 일해온 삶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비사위 민호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지은이를 끔찍이 아낀다던 그 청년은 부모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모욕을 당하고 예비 장인이 무시를 당하는데도 방관만 하고 있는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한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합시다. 애초에 근본부터가 다른 집안끼리 섞일 수가 없지.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통할 거 아닙니까? 밥맛 다 떨어졌으니 우린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물을 피하듯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박 여사는 나가면서까지 어휴 냄새가 옷에 배겠네 라며 끝까지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텅 빈 룸,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들 앞에 저와 지은이만 남겨졌습니다. 흐느끼는 딸의 어깨가 가네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욕감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지만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번듯한 양복을 입고 왔다면 저들의 저런 속물적인 본성을 결혼 후에나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딸의 인생을 망칠 뻔한 결혼을 막았다는 생각에 씁쓸한 안도감이 들면서도 가슴 한편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묵직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말한 그 수준과 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근본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떨고 있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 부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지은이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간간이 들려오는 훌쩍임이 제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은 채 백미러로 딸의 젖은 얼굴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이 고작 옷차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에게서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울지 마라. 아빠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 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저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겪으셨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만약 내가 오늘 번듯한 양복을 입고 나갔더라면 그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평생 모르고 지냈을 거다. 사람의 됨됨이는 가장 낮고 취약한 상대를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란다. 너는 오늘 조상님이 도우셔서 화를 면한 거야. 지은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도 이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준수한 외모와 재력 뒤에 숨겨진 그들의 천박한 인성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여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은 위로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씻지도 않은 채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마호간이 책상 위에 앉아 스탠드 불을 켜자 방금 전까지의 무력한 아버지는 사라지고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대산그룹 회장 최무식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저는 금고를 열어 그룹 내 협력업체 관리 리스트가 담긴 대외비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까 식당에서 한창수 사장이 건넨 명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승훈유통 대표이사 한창수. 명함에는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회사 로고가 박혀 있었지만 제 기억 속에 그 이름은 아주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넘기며 시항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장을 넘기지 않아 제 예감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승훈유통, 대산건설 1차 협력업체, 연 매출 500억 원 중 대산그룹 의존도 92%. 입가에 헛웃음이 번졌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오늘 저에게 수준 차이를 운운하며 밥상머리에서 모욕을 줬던 그 대단한 사업가가 사실은 제 회사의 하청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황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승훈유통은 지난 5년간 대산그룹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 급성장한 회사였고 한창수 대표는 매년 신년 할애식 때마다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회장님의 상생 경영 덕분에 저희가 먹고 삽니다. 라고 아부하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협력사 대표들 속에 섞여 있어 얼굴을 미처 기억하지 못했을 뿐 그는 제 손바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그가 직접 서명한 윤리 경영 및 상생 협약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협력사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 문화를 선도한다는 조항 위에 찍힌 그의 도장이 더없이 위선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소리가 적막한 서재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려 드는 오만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대산그룹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인성이 결여된 리더가 결국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는 제가 수십 년간 경영 일선에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 적힌 승훈유통이라는 네 글자 위에 붉은 펜으로 굵고 선명한 대각선을 그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강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붉은 선은 단순한 계약 종료를 넘어 그들의 오만에 내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잠긴 목소리의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8시 그룹 대회의실에서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게. 안건은 협력업체 자격 재심사 및 윤리규정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건이야. 그리고 구매팀 불러서 승훈유통 한창수 대표도 반드시 참석시키라고 해. 내 이름은 거론하지 말고 감사팀 호출이라고만 전해. 이유를 물으면 와서 들으라고 하고.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들이 갑이었을지 몰라도 해가 뜨는 순간 세상의 질서는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오만한 얼굴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그리고 진정한 격의 차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산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회의실 안의 감도는 긴장감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오전 7시 50분 승훈유통의 한창수 대표가 허겁지겁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여유롭게 들어왔겠지만 오늘은 감사팀의 긴급 호출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탓에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켓의 단추를 잠그고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그룹의 핵심 임원들인 구매본부장, 윤리경영실장, 그리고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대표가 인사를 건네도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굳게 다문 입으로 서류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싸늘한 침묵 속에서 한 대표는 마른 침을 삼키며 지정된 자리에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저기 김 본부장님. 갑자기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로, 혹시 납품 단가 조정건 때문입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정면에 육중한 양문이 열리는 소리만이 회의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회의 주재자가 입장하십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비서실장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말끔하게 빗어 넘긴 백발.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짙은 네이비색 슈트, 그리고 걷는 걸음마다 묻어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 어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하게 담은 입술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저 대산그룹 회장 최무식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으며 한 대표와 눈을 맞췄습니다. 한 대표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저와 제 앞에 놓인 회장 최무식이라는 명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회장님? 설마 당신이? 그의 목소리가 공포로 인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제의 그 오만방자하던 기세는 눈 녹듯 사라지고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셔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대표님. 어제는 제가 옷차림이 남루하여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는 아주 정중하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어조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한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와 함께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니, 그게 저기 회장님, 이건 뭔가 오해가. 그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제지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사적인 대화를 나누러 부른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비서에게 눈짓을 했고 비서는 준비된 회의 자료를 한 대표 앞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자료의 맨 앞장에는 협력사 승운유통 계약 해지 및 영구거래 정지 통보서라는 붉은색 타이틀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글자를 확인한 한 대표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계약 해지라니요?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대산에 쏟아부은 정성이 얼만데 고작 어제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책상을 쾅 하고 내리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공과 사, 자네가 지금 공과 사를 논할 자격이 있나? 저의 호통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노동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며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 그것이 자네 회사의 기업 윤리인가? 우리 대산그룹의 경영 철학 제1조는 인간 존중일세. 자네처럼 인성이 결여된 경영자가 만든 자재를 어떻게 믿고 우리 아파트와 건물에 쓰겠나? 불량품은 기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야. 썩어빠진 정신 상태를 가진 리더 밑에서는 결코 올바른 제품이 나올 수 없는 법이지.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 대표는 입을 뻐끔거리며 반박할 말을 찾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제 확고한 철학 앞에서 철저히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윤리경영실장 보고하게 제가 지시하자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승운유통은 대산그룹 협력사 윤리규정 제5조 품위 유지 및
상생 협력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또한 하청 업체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도 다수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대상그룹 및 계열사와의 모든 거래를 영구히 금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승훈 유통과의 모든 거래는 중단됩니다. 전산망 차단하고 출입증 회수하세요.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그제야 상황에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눈이 멀어서 제발요. 계약 끊기면 저희 회사 다 죽습니다.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는 꼴이 어제의 거만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비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바지를 털어냈습니다. 기름 냄새 나서 역겹다더니 지금은 이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지나 보지? 자네가 혐오했던 그 기름 밥 먹고 번 돈으로 자네 회사가 큰 거야. 기회는 어제 식당에서 이미 자네 스스로 발로 차버렸네. 저는 임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나가보세요. 내 집무실에 기름 냄새가 밴 것 같아서 환기를 좀 시켜야겠군요. 저는 그가 어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절규하는 한 대표를 양쪽에서 붙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회장님, 회장님 하는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태양은 더욱 높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만 한창수 대표의 세상은 이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닌 오만함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대산그룹의 공식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내려진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재계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세계란 냉혹한 정글과도 같아서 사자의 비호를 잃은 초식동물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증권가 찌라시와 뉴스 속보를 통해 대산그룹 윤리 규정 위반으로 협력사 승훈유통과 결별이라는 헤드라인이 뜨자마자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승훈유통의 주가는 장시작과 동시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매도 주문을 쏟아냈고 차트는 걷잡을 수 없이 파란색 하락 곡선을 그리며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시가총액의 30%가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대산그룹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곧바로 금융권의 신용 강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며 원금 회수에 나섰고 승훈유통과 거래하던 다른 중소기업들마저 연쇄 부도를 우려하며 줄줄이 거래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창수 대표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사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 풍경이었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전화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독촉 전화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이미 회사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하고 하나둘씩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월급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한 직원이 따지듯 묻자 한 대표는 멍하니 그를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회장 행세를 하며 직원들에게 호통치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빚쟁이들의 독촉을 피해 숨을 곳을 찾는 초라한 늙은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땄습니다. 최고급 위스키만 마시던 그가 쓴 소주를 들이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분을 못 알아보고 그깟 옷이 뭐라고.
그는 책상을 치며 오열했지만 텅 빈 사무실에는 그의 비명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가문의 몰락은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예비사위였던 민호 군 역시 이 태풍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승훈유통의 부도 소문이 돌자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 그가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은 순식간에 끝장이 났습니다. 고급 외제차는 압류당했고 법인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호는 그제야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끝에 저녁 늦게야 지은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나야, 민호.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신 거야. 내가 몰랐던 거라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 우리 사랑하잖아.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비굴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대산그룹의 끈을 잡고 싶은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애처로웠습니다. 하지만 수학이 넘어 지은이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민호 씨, 아니 한민호 씨,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버님만의 실수가 아니에요. 지은이의 단호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아빠가 모욕당할 때 당신은 뭘 하고 있었죠? 당신 부모님이 아빠의 옷차림을 비웃고 우리 집안을 무시할 때 당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똑같이 생각했으니까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입혀줄 거라고 기대했던 회장딸이라는 타이틀이었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아빠는 작업복 입은 기술자 최무식이 더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런 분의 사위가 될 자격, 당신에겐 애초부터 없었어요. 지은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민호가 울먹이며 매달렸지만 지은이는 단호하게 말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결혼 전에 바로잡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내 마지막 인사예요. 뚝, 전화가 끊기는 소리와 함께 민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어버린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칠 후 승훈유통은 결국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한창수 대표는 개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들이 자랑하던 강남의 아파트와 별장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체면과 거칠애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그들의 허영심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보고받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이 될 뻔했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유쾌할 리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였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자들에게 내려진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지은이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가 깊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딸은 생각보다 훨씬 강인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던 지은이가 저를 보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저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런 사람들 틈에서 평생 숨죽이고 살 뻔했잖아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은 이번 시련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을 떴고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를 알아주는 딸로 잘 자라준 지은이가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창수 일가의 몰락은 비극이었지만 우리 부녀에게는 서로의 소중함과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집 식탁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유난히 더 맑고 푸르듯 승훈 유통 사건이 휩쓸고 지나간 대산그룹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며칠 뒤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울산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세단 대신 투박한 현장용 지프차를 타고 이태리제 맞춤 정장 대신 기름때가 묻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채였습니다. 안전모를 눌러쓰고 안전화를 조여매는 제 모습은 그날 상견례 장소로 향하던 그 초라해 보였던 노인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를 맞이하는 공기의 온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현장에 나타나면 직원들이 어려워하며 슬금슬금 피하거나 긴장한 채 고개만 숙이기 바빴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생산 라인을 걷고 있는 제게 작업 중이던 김 반장이 먼저 다가와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현장 출근이십니까? 역시 작업복 입으신 모습이 제일 멋지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부나 가식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거나 환한 미소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작업복이 부끄러운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회사를 지탱하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전투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날 식당에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제 자존심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자부심이었다는 것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김 반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제일 멋질 때는 기계가 쌩쌩 돌아갈 때지. 자, 오늘도 안전 제일. 알지? 제 말에 직원들의 활기찬 복창 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우렁찬 소리가 그 어떤 오케스트라의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임원 식당이 아닌 직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줄을 서서 배식판에 밥과 국을 담아 직원들 틈에 섞여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주변 자리는 홍해 갈라지듯 비워졌겠지만 이제는 젊은 신입 사원들도 스스럼 없이 제 옆에 앉아 말을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그 소문 진짜예요? 그 갑질하던 사장님 혼쭐 내주신 거요. 입사 1년 차라는 앳된 직원의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쭐을 낸 게 아니란다. 그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가르쳐 준 것뿐이지. 옷은 더러워지면 빨면 되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면 씻을 수가 없단다. 너희는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제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본사 로비에 새롭게 걸린 대형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힘있게 적힌 문구,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땀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직원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운이자 대산그룹의 정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자 지은이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딸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지은이는 제 낡은 작업복을 받아들며 냄새를 킁킁 맡더니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 냄새.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냄새네. 예전에는 기름 냄새 난다고 질색하던 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부끄럽지 않으냐? 지은이는 정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빠가
이 옷을 입고 계실 때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저한테는 이 작업복이 슈퍼맨 망토보다 더 멋진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았어요. 진짜 좋은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봐야 한다는 걸요. 아빠처럼 거칠고 투박한 손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가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딸의 성숙한 대답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번 시련은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단단한 옹이 하나를 남겨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서재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저 멀리 공단에서 타오르는 굴뚝의 불빛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명품 옷과 고급 차로 자신을 포장하고 타인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한창수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물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저는 이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자 저를 믿고 따르는 수만 명의 직원들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품격은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작업복 회장님의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무시하던 이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진심과 성실함이 승리하는 결말에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사이다 복수극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겉모습 때문에 억울하게 무시를 당했거나 반대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외형으로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는 무엇이었나요? 품격은 옷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회장님의 마지막 말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따뜻해지고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